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생엔 아마 가족이 없을 것 같은 여자입니다. 남들에겐 다 있는 가족 하나 만들기가 제겐 왜 이렇게 힘들던지요. 저는 참 외롭고 악만 가득한 길을 걸어왔었는데요. 이번 생엔 그냥 이런 팔잘 타고났나 보다 하고 생각하며 씩씩하게 살려고 하지만 문득문득 씁쓸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살아온 길에 대한 하소연을 용기 내 해보고 싶은데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너무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전 아빠가 누구인지 얼굴도 모릅니다. 나중에 외할머니에게 듣기로 결혼도 하기 전 엄마를 임신시킨 아빠란 인간은 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도망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기 삶을 비탄만 하던 엄만 제가 4살 때 스스로 좋지 못한 선택을 하고 말았고요. 그래서 전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폐지나 공병을 주며 저를 키워주셨는데 그런 할머니마저 결국 제가 11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부터 전 보육원에서 자라기 시작했죠. 그곳 원장님은 아이들을 잘 다루기 위해 숨쉬듯 가스라이팅을 하던 여자였어요. 집도 절도 가족도 없는 너희들 같은 애 누구 하나 잘못해도 아무도 신경 안 써. 오히려 밥만 축내는 너흰 세상에 없는 게 낫다니까. 그래도 나 같은 마음 넓은 사람이 있어서 니들이 학교도 다니고 밥도 먹고 뜻인 데서 잠도 자는 거야. 알겠어?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란 말이야. 쓸모없는 널 걷어준 자신에게 감사하라는 말. 어릴 땐 그 말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당 대우를 받고 손찌검을 당해도 순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잔뜩 억눌린 채 성인이 된 전 고아원을 나와 기숙형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살 것도 돈 벌 것도 필요했으니까요. 그런데 사회에 나왔다고 해도 순진한 절 이용하려는 존재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엄마 병원비 핑계를 대며 돈을 빌려가 놓고 잠수 탔던 공장 언니, 슬쩍 접근해 절 끌어들이려던 사이비 종교인, 아직 어린 절 무려 40이 넘은 이혼남인 자기 조카 엮어주려던 제 2번째 일터의 사장 등등 기댈 곳 없던 제 약한 마음을 이용해 다가오려던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더라고요. 22살 때 공장 언니에게 돈을 뜯긴 이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았기에 망정이지 세상은 혼자인 절 자꾸만 구렁텅이로 끌어들이려고 애썼습니다. 비단 제가 고아여서뿐 아니라 제 팔자가 유독 그렇게 싸나운 것 같았죠. 그러다 나이 27에 진짜로 절 위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더군요. 그 사람이 제 첫 번째 남편이었어요. 진짜 사람들 못됐다. 다들 네가 가족도 없고 기댈 것도 없으니까 쉬워 보였던 거야. 천벌받을 인간들. 이제 걱정하지 마. 선진이 너한테 내가 있잖아. 내가 다 맞고 물리쳐 줄게. 당시 전 공장에 다니며 열심히 사이버 대학을 졸업한 뒤 자격증까지 취득한 덕에 사무직으로 이직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때 만난 거래처 직원이었어요. 일 때문에 자주 만나고 양사 팀원들끼리 회식도 몇 번 하다 보니 자연스레 친해져 인연이 되었죠. 남편은 제게 적극적으로 다가온 사람 중 유일하게 진심으로 절 위해준 사람이라 믿음이 갔거든요. 전 그런 남편과 2해 연애 뒤 결혼하게 됐습니다. 홀 시모도 제게 잘해주셨기에 처음 딱 1년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고작 1년 만에 남편에게 권태기가 오며 모든 게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남편은 점점 절 지겨워하며 무시했고 서운해 따지던 절 보며 함께 살던 시몬 역정을 내더라고요. 이해, 너 감히 오갈 데 없는 고알 받아줬더니 어디서 내 아들한테 꼬박꼬박 대들어. 쌍놈인지 뭔지 근본도 모를 집안 기집애 받아줬더니면 이게 어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대들어. 너 계속 까불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그들만은 다를 거라 믿었건만 그들도 절 휘두르기 위해 결국 제 약점을 파고들더군요. 결정적으로 남편이란 놈은 유흥주점에 몇 번이나 드나들다 제게 걸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증거를 들이밀며 더럽다고 난리를 쳤더니 그놈이 글쎄 절 밀치지 않겠어요? 그래, 갔다 왜? 내가 다른 여자한테 마음을 줬어 뭘 했어? 그냥 돈 주고 좀 논 거잖아. 당신이 얼마나 여자로서 매력이 없었으면 내가 그런 데까지 눈을 돌렸겠어? 꼬우면
그냥 갈라서든가. 당신 나 없이 못 살잖아. 아니야? 남편은 자기가 아무리 이기적으로 굴어도 제가 이혼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제가 얼마나 가족을 가지고 싶어 했는지 잘 알았으니까요. 그건 시모도 마찬가지였는지 아주 기가 찬 말을 늘어놓더라고요. 그냥 참고 살아. 애가 딴 여자 생긴 것도 아닌데 뭔 유난이야. 너 맨날 큰 소리 뻥뻥 쳐도 여기서 나가면 갈 데도 없잖니. 원래 남잔 한 번은 다 밖으로 도는 법이야. 그들은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가족을 갖고 싶었다고 해도 제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건 저 자신이었다는 걸 몰랐던 거죠. 저는 그 진절머리 나는 모자에게 거듭 고민하고 있던 이혼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진짜 보자 하니까 내가 그렇게 우스워요? 돈만 있으면 갈 데 쎄고 쎄거든요? 뭐 불상? 내 눈엔 고아라는 약점 하나 잡아서 사람 멋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당신들이 더 없어 보이고 불쌍하네요.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사람을 그딴 걸로 휘두르려고 들까 싶어서요. 그리고 당신, 뭐 내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어? 당신은 그럼 무매력 그 자체야. 뭐라고? 내가 뭐 당신 얼굴 보고 만났겠어? 착했던 그 성격, 그거 하나 보고 나 좋아한 거야. 근데 당신한테 이제 그거 없잖아. 술 처먹고 여자 끼고 노는 한심한 놈만 내 앞에 남아있는데 매력은 개뿔. 너 같은 놈 데리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1000배는 속 편하겠다. 더러워서 안 해, 이 집 식구. 이혼해, 하자고. 저는 입을 떡 벌린 그들을 내버려두고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는 침을 퇴 뱉어준 뒤 집을 나와버렸어요. 딱 하루 아주 근사한 호텔을 잡아버렸죠. 그런 날 처량하게 여관 같은 곳에 가느니 돈을 좀 쓰고서라도 저 자신을 귀하게 대접해주고 싶었거든요. 그곳에서 가격만 봐도 손이 덜덜 떨리던 와인도 사 마시며 그날은 실컷 울어버렸습니다. 그 눈물에 서러움, 치사함, 분노, 그 모든 걸 함께 흘려보냈어요. 이후 머물지부터 구한 전 바로 이혼 소송까지 걸어버렸네요. 놓친 물고기라 아까웠는지 그놈이 매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소송에서 전 거듭된 시모의 무시와 남편의 유흥업소 출입을 기책 사유로 들며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었죠. 또한 거래처였던 남편 회사엔 그동안 남편의 행실에 대한 소문까지 쫙 퍼졌습니다. 저와 알고 지내던 직원들도 있었고 저희 회사 직원들도 그들과 친했으니까요. 결국 남편은 창피 속에 회사를 다니다 나중엔 이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전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너무 후련하고 자유롭기도 했지만 다시 혼자라는 사실은 절 씁쓸하게 만들었죠. 그래도 세상에 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저는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제 삶의 모양도 조금씩 바뀌어 갔어요. 다니던 회사는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도 절 좋게 봐주신 대표님이 다른 회사를 소개시켜준 덕에 전 예전보다 연봉도 높이며 이직할 수 있었죠. 새 회사를 다니며 난생 처음 기타라는 취미도 가져보고 음악학원에서 주최한 발표 콘서트에서 공연도 해보게 됐어요. 그렇게 새로운 경험을 하며 재밌게 살다 보니 어느덧 이혼한 지도 6년이 지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쯤 전 소개로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 두 번째 남편이었어요. 저 재혼 생각 없다고 말한 거 들으셨다고 했죠? 네, 피차 저도 한번 다녀온 사람이라서요. 당시 전 재혼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전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뜻을 먼저 밝혔는데도 상대방이 만나보고 싶어 한다길래 나간 소개팅 자리에서 그렇게 남편을 만나게 됐죠. 연애만 할 생각으로 만난 남편은 볼수록 마음이 따뜻하고 절 끔찍히 위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덤덤하게 제 과거 이야기를 들었던 전 남편과는 다르게 두 번째 남편은 어린애처럼 펑펑 울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우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훌쩍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힘들게 산 선진이 네가 가여워서 할 수만 있다면 내 인생 너한테 다 주고 내가 선진이 네가 돼서 다시 살아주고 싶어. 이렇게 여리고 작은 몸으로 어떻게 그 고생을 견뎠어. 그때 전 남편의 말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과 비교도 안 되게 절 좋아해주는 모습에
제 마음은 점점 더 열려갔어요. 그랬기에 남편이 진심을 담아 했던 청혼을 바로 거절하지 못했죠. 그때 남편은 무려 카페 대관에 영상까지 띄워 제게 이벤트를 열어주더라고요. 선진아, 놀랐지? 미안해. 넌 결혼 생각 없다고 했는데 이런 이벤트를 해서 실은 나도 전처랑 성격 차이로 그렇게 다투고 힘들었던 기억 때문에 다시 결혼에 대한 꿈은 없었어. 정말이야. 그런데 항상 굳세고 똑똑하고 멋진 선진이 널 보면서 그런 네가 계속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지더라. 선진아, 네가 어떤 상처를 갖고 사는지 알아. 그래도 마지막으로 나 딱 한 번만 믿어줄래? 난 절대 변하지 않는 네 평생의 가족이 되어줄게. 내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부디 내가 네 가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 사랑해. 무작정 나만 믿어라. 나는 네 편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저를 설득하려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꼬박 일주일을 고민한 끝에 전 한 번 더 남자를 믿어보기로 했죠. 그렇게 결혼을 약속한 뒤 시댁에 인사를 갔더니 시모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에휴,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다며. 아, 요즘 세상에 고아라고 그렇게 사람 깔아뭉개는 사람이 어디 있다니. 에휴, 네가 꼭 내 딸 같아서 내가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난다. 뻔하게 들리겠지만 내가 내 딸이다 생각하고 너한테 정말 잘해주마. 그러니까 너도 우리가 부모다 생각하고 편하게, 아주 편하게 살아. 시부는 무뚝뚝한 분이었지만 그래도 시모의 말에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남편의 늦둥이 여동생도 어서 와요 새언니 하며 제게 웃어 보였죠. 솔직히 그들에 대해 잘 몰랐으니 마음이 바로 활짝 열리진 않았어요. 예전 시모도 처음엔 제게 똑같이 말했으니까요. 그래도 이번만은 다르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우린 남편이 살던 방 3개짜리 20평대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침대 외엔 딱히 살 새 혼수도 없어 저는 거의 몸만 들어갔죠. 절반은 대출인 집이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지은 지 오래 안 된 깨끗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저를 하도 좋아하던 남편 덕에 신혼생활은 행복했어요. 하지만 서서히 들리기 시작한 불협화음은 시댁에서부터 나오더군요. 시몬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제게 전화를 걸어 사사건건 간섭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제호 혈압 좀 높은 거 알지? 약이랑 영양제 잘 챙겨 먹이고 있어? 네, 어머님. 너 대담한 내내 하는 거 아니지? 어디 사진 좀 찍어서 보내봐라. 뭐뭐 먹이고 있나 확인도 할 겸. 그리고 우리 재혼 희한하게 발톱이 빨리 긴다. 재호 허리도 좀 안 좋은 거 알고 있지? 웬만하면 직접 깎게 하지 말고 네가 좀 깎아줘. 발톱을요? 에이, 저희 남편 알아서 잘 잘라요. 뭐 영양제 사진은 궁금하시다니 찍어서 보내긴 하는데요. 저 막 감시하고 그러시는 거 아니죠? 제가 제 남편 잘 챙기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어머님. 살다 살다 멀쩡한 남편 발톱 좀 잘라주자는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전 처음에 무조건 내내하면 나중에 힘들 것 같아 적당히 웃으며 제 입장을 전달드렸어요. 그런데 언젠 편하게 하라더니 시모는 그걸 굉장히 불쾌하게 받아들이더군요. 얘 봐라. 내가 아무리 편하게 하랬다지만 어른 말은 들어야지. 네가 부모 없이 자라서 잘 못 배웠나 본데 그건 버릇없는 거야. 아유, 아주 가르쳐할 게 산더미네, 산더미야. 제가 꼭 못 배운 사람처럼 말하는 시모의 태도가 참 당황스럽더군요. 그날은 너무 당황해 그냥 전화를 끊었는데요. 점점 계속되던 간섭과 제 기강을 잡으려는 듯한 시모의 태도에 저도 갈수록 참지 못하고 대꾸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님, 궁금하면 어쩌다 한 번씩 물어보고 싶으실 수도 있지만 저희 집 냄비 나침이 몇 개 있고 후라이팬이 몇 개 있는지, 김치찌개에 고춧가루 넣었는지, 냉장고는 어떻게 정리했는지, 어떻게 사사건건 다 물어보고 참견하고 알고 싶어 하세요. 저 이제 진짜 숨 막히려고 해요. 예, 내가 뭐 대단한 거 물어본 것도 아니고 왜 파락파락 말대꾸야? 아, 내가 내 아들 어떻게 사는지 궁금할 수도 있지. 네가 잘 배울 친정엄마가 있기라니 뭘 아니? 네가 보고 배운 게 없을 테니까 내가 좀 살펴보고 알려주고
고칠 건 고쳐주려고 그런 거지. 부모 없이 자라서 그런가. 넌 어쩜 그렇게 어른한테 버르장머리가 없니? 제가 친정 없다고 더 멋대로 휘두르려고 하시는 건 아니고요. 아무리 어른이고 시어머니라고 해도 며느리를 존중해 줄 줄 아셔야죠. 제가 보고 배운 건 없어도 최소한의 상식이라는 건 있습니다. 이젠 불시에 찾아오셔도 문 안 열어드릴 거예요. 사사건건 전화 걸고 찾아오며 참견하는 시모 때문에 아주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었답니다. 남편은 가운데서 많이 곤란해하며 중간 역할을 잘 못하더라고요. 전 그런 남편에게도 불같이 화를 냈죠. 당신 솔직히 말해. 예전에 어머님 때문에 이혼했던 거지? 어? 성격 차이 아니었지? 그게, 그래도 전엔 저 정도는 아니셨는데, 미안해, 여보. 역시, 당신 지금부터라도 중간 역할 똑바로 해. 알겠어?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평소엔 절 공주처럼 대해주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경고했어요. 지금이라도 중간 역할 똑바로 하라고요. 그랬더니 다행히 남편은 시댁에 가서 난리를 친 모양이었습니다. 다음부터 시모는 절 불만스럽게 보며 중얼거렸을지언정 간섭하긴 멈췄거든요. 집에 아주 불려시가 들어왔지, 불려시가. 뭐? 자기도 이혼하게 만들면 안 보고 산다고? 우리 애가 그런 말할 애가 아닌데. 아휴, 새언니 대단하네요. 예전 새언니는 엄마한테 질려서 나가 떨어졌는데 새언니는 오빠를 확 휘어잡았나 봐요. 비결이 참 궁금하네요. 저는 갈수록 시모뿐 아니라 신우이와 시부도 갈수록 불편해졌습니다. 좀 지켜보니 자취하다 종종 놀러 오던 신우인 모든 말을 비꼬듯 하는 밉상이었고 시부는 시모와 대치하던 저 점점 아니꽃 눈초리로 쳐다봤거든요. 그러면서 일부러 밥, 물, 리모컨 이렇게 절 부려먹고 싶다는 듯 쳐다보며 소리치는데 시부 역시 절 무시하고 있었나 싶어 없던 마음이 짝이 식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과도 점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였어요. 결혼한 지 7달쯤 지났을 때부터 남편은 제게 일을 그만두길 강요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니, 임신이 안 되니까 우선 직장 그만두고 임신 준비부터 하자니까. 나 빨리 애 갖고 싶단 말이야. 내 나이 몰라? 어머니 출산휴가도 육아휴직도 쓸 수 있는 좋은 직장을 왜 자꾸 그만두래? 애 생기면 그때 휴가 일정 생각하고 해도 충분한데. 거기 내가 사람들도 연봉도 일도 다 만족하는 회사야. 내 소중한 일터라고. 자꾸 그만두란 말 좀 그만해. 내가 벌만큼 버는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세상에 일하기 싫다는 여자 안 봤어도 그만두라는데 싫다는 사람도 처음 보네. 당신 설마 거기 뭐 오피스 남편 같은 거 따로 둔 거 아니지? 회사에 뭐 꿀 발라놓지 않고서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설마 당신 그놈 때문에 일부러 임신 안 하려고 약 같은 거 먹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 이러니까 말이 좀 되네. 남편은 대기업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기술자였는데요. 기술 덕분에 그래도 연봉이 적진 않은 편이었답니다. 또 저보다 나이가 6살이나 많아 빨리 아이를 갖고 싶다며 자꾸 외벌이를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저는 일을 전혀 그만두기 싫었는데 말이죠. 아이 낳고서도 쭉 일을 하고 싶었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어이없는 의심까지 하더라고요. 그때가 결혼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기가 막혀 말했습니다. 당신 뭐 망상증 있어? 일이 좋으면 그만두기 싫을 수도 있지. 무슨 오피스 남편 같은 소리야. 그리고 약을 먹기 뭘 먹어.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검사해. 문제 있다고 하면 난임치료 받으면 되잖아. 당신 말 조심해. 알겠어? 그렇게 검사를 받았더니 결과는 대반전이더라고요. 제가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거의 무전자증에 가깝다고 했거든요. 절 의심하며 펄펄 뛰었던 남편은 머쓱한 듯이 말했어요. 이상하다. 내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옛날엔 분명 팔팔했는데. 그런데 황당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 시모가 제게 이랬다는 겁니다. 내가 어째 계속 불안불안하다 했어. 결혼하고 네가 얼마나 내조를 못했으면 애 몸에 그런 문제가 생겨. 우리 아들이 원래 얼마나 건강했는지 알아? 부모도 없고 배워먹지도 못하네. 그래도 며느리라고 받아줬더니 이제 어쩔 거야? 우리 집 배 끊기게 할 참이냐?
어머님, 병원 가서 그런 말 해보세요. 요즘에도 이런 무식한 사람이 있냐고 욕먹어요. 제가 1년 안에 무슨 수로 남편을 무정자증으로 만들어요. 저도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면 좋겠네요. 정대 끊기게 하기 싫으면 아버님한테라도 말해보시던가요. 뒤늦게 제 말뜻을 이해한 시몬, 거의 불을 뿜을 기세였답니다. 물론 저도 대바라지게 말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도 억질당하니 도저히 저도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당연히 시부의 표정도 완전히 구겨졌고 마침 그날 시댁에 있던 시누이도 절 째려보며 혀를 찼죠. 그런데 검사 결과가 나온 후 남편의 의심병은 더욱 심해지더군요. 남편은 자꾸만 절 떠보듯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 애 엄청 갖고 싶어 했잖아. 나한테 문제 있다고 다른 남자한테 눈 돌리는 거 아니지? 내가 지켜보고 있어. 그런 생각 꿈도 꾸지 마. 진짜 피곤해 죽겠는데 왜 자꾸 헛소리야. 들어가서 잠이나 자. 당신 오늘 회식하는 거 맞아?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가서 사진 찍어서 보내. 아니다. 그냥 내가 데리러 갈게. 1시간 정도 있다 가면 되지? 회식이 무슨 1시간 만에 끝나. 그리고 사진은 무슨 사진이야. 그 집착 좀 그만해. 당신 이러는 거 진짜 비정상이라고. 전엔 시모가 사사건건 참견해 사람을 환장하게 만들더니 이제 남편이 사사건건 의심하는 바람에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점점 말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제 회식 장소에 불쑥 나타났는데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말투도 얼마나 어색한지 거짓말하는 티가 잔뜩 나더라고요. 어? 여보, 회식한다는 데가 여기야? 난 여기서 약속이 있어서. 어, 잠깐만, 문자 왔다. 친구가 오늘 갑자기 못 온다네. 아쉬워라. 안녕하세요. 저 선진이 남편입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합석해도 될까요? 제가 배가 고파서. 누가 봐도 절 찾으러 온 건데 남편은 뻔뻔하게 의자까지 가져와 제 옆에 앉더라고요. 당연히 분위긴 착 가라앉았죠. 저는 남편에게 가라고 대놓고 말했는데요. 사람 좋으신 부장님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냥 식사를 권하시더라고요. 더 고역이었던 건 그날 고기 먹고 술 먹는 내내 남편이 남자 직원 모두를 매의 눈초리로 살폈다는 겁니다. 아주 티가 나게요. 우리 선진이랑 친하신가 봐요? 아까 소주로 막 짠 계속하시던데. 불편하긴요. 근데 유부녀랑 건배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소견입니다. 당신 진짜 왜 그래? 하지 마 좀. 죄송해요. 이 사람이 단단히 콩깍지가 씌어서요. 그날 집으로 와 당연히 대판 다퉜습니다.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로 뒤져봤어요. 그리고 제 휴대폰도 뒤져봤더니 역시나 저 몰래 두 휴대폰의 위치 추적 어플을 깔아놨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휴대폰을 잘 안 만져서 그런 어플이 깔려 있는지도 몰랐던 겁니다. 작작 좀 해. 당신 대체 왜 이래? 무슨 의처증이야? 전에도 이랬어? 어? 아니야. 전천 당신만큼 내가 안 좋아했어. 그냥 내가 나이도 많고 정자도 안 건강하니까 당신이 혹시 나한테 마음 식으면 어쩌내서 그런 거잖아. 이 정도 실투는 애교로 봐주면 안 돼? 애교? 사람 망신 다 시켜놓고 애교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내 마음이 식으면 그건 당신 나이나 건강 문제가 아니라 이 의처증 때문인 줄 알아. 알았어? 그러니까 제발 그만해. 제가 저렇게까지 말했건만 남편은 나중에 허구한 날 제 휴대폰까지 가지고 가서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땐 저도 그냥 지쳐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볼 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이 제 연락처에 남자 이름 아무나 골라 전화까지 걸어보지 않겠어요? 안녕하세요. 저 혹시 김선진 씨랑 무슨 관계시죠? 당신 진짜 뭐 하는 거야? 내놔 당장. 점점 제 인내심은 한계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부터 시작해 남편의 의처증까지 이건 뭐 첩첩산중이었죠. 그럼에도 제가 바로 그 결혼 생활을 정리하지 않았던 건 제가 2번째까지 실패했다는 사실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워서였던 것 같아요. 이미 마음속에선 이혼을 부르짖고 있었지만 그런 마음 때문에 전 이혼이란 단어를 최대한 견딜 때까지 견디며 내뱉지 않았던 겁니다.
놀랍게도 아직 결혼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뒤 남편이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나 동남아 쪽으로 발령 났어. 한 달 뒤쯤 출국해야 돼. 2년은 거기 갔다가 다시 한국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 뭐? 아니, 그렇게 길게? 어, 그래서 말인데, 당신 회사 그만두고 같이 가자. 어차피 내 벌이로도 충분하고 부부가 떨어져 사는 거 말이 안 되잖아. 남편은 동남아 쪽 지사로 발령이 났던 겁니다. 하지만 전 앞서 말했듯 일을 그만두고 싶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이혼 생각이 가득했던 때라 더더욱 남편을 따라갈 생각이 없었고요. 전 남편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미안한데 난 정말 지금 회사가 좋아. 이렇게 기러기 부부로 사는 집도 많잖아. 평생도 아니고 2년인데 그냥 그동안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자. 애도 없는데 당신 혼자 가도 괜찮잖아. 당신 진짜 이럴 거야? 하늘 아래 당신 가족이 얼마나 있다고 귀엽고 나랑 떨어져야겠어? 가정을 꾸렸으면 조금 덜 이기적일 줄도 알아야지. 이기적인 건 당신 아니야?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면서 고작 2년간의 출장 때문에 그걸 그만두게 하려고 해? 우리한테 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난 싫다고 했어. 그냥 같이 가자 싫다. 이렇게 실랑이 하며 그날 한참을 다퉜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웬일로 남편이 조용하더라고요. 그래도 사람이 싫다고 하니 포기했나 싶었는데요. 그건 제 착각이었답니다. 남편은 아주 제대로 된 실수를 범했더라고요. 약 한 달 뒤 출국 전날 남편은 기가 막힌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보, 실은 이 집 팔렸어. 뭐, 뭐라고? 뭐가 팔려? 아, 내가 당신한테 말 안 했는데 한 달 전부터 이 집 내놨거든. 그래서 그동안 부동산에서 집 보러 몇 번 왔었어. 뭐? 진짜 기절초풍할 뻔했네요. 남편은 제가 함께 해외로 가길 거부하자 멋대로 집을 팔았던 겁니다. 들어봤더니 남편은 저 몰래 회사에서 조퇴라거나 그냥 부동산 중개인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줘 집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바로 전날 한 사람이 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납부했다는 겁니다. 남편은 입을 떡 벌린 제게 살짝 웃기까지 하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 달 뒤에 잔금 치르고 집 넘기기로 했어. 기가 막혀. 그걸 나한테 상의도 없이 그랬단 말이야? 그럼 난 어디서 살라고? 아니, 어차피 나도 없는데 당신 혼자 방 3개짜리 집에 살 필요까지는 없잖아.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요새 몸이 안 좋으신가 봐. 당신 우리 부모님 집 들어가 좀 챙겨드려. 그동안 사이도 많이 멀어졌는데 이번 기회에 좀 친해지면 좋잖아. 아, 당신이 갈 친정이 있어 어디가 있어? 혼자 사는 거 쓸쓸하니까 우리 가족한테 가 있으라는 거지. 난 이참에 당신하고 우리 가족이 다시 화해했으면 좋겠어. 내가 잘 말해뒀으니까 이번엔 진짜 당신 부모님이다 생각하고 들어가서 잘 지내봐. 어?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시 전 시부모와 거의 안 보고 살고 있었어요. 남편의 의처증까지 네가 예민한 거다, 네가 처신을 똑바로 못한 거다는 개똥 같은 말을 하며 시모가 절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었거든요. 시부도 같이 동조하듯 말했었고요. 말이야, 그런 시댁 식구들 핑계지. 남편은 그냥 제가 다른 남자 만날까봐 저런 얕은 수를 쓴 게 뻔했던 겁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내가 정신 나갔니? 잠깐 만나기도 힘들어서 안 보고 있는 분들 집에 가서 살라고? 진짜 부모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그 말이 또 속겠니? 당신 그냥 그놈의 의처증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 어떻게 나한테 말도 없이 집을 팔 수가 있어? 음흉한 인간아. 당신은 그냥 내가 우습고 만만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을 벌였지. 아니라니까. 난 진짜 당신 쓸쓸할까봐 그런 거야. 우선 우리 부모님 집 들어가서 며칠만 살아봐. 아, 이번엔 두 분이 진짜 잘해주실 거라니까? 내가 진짜 말 잘해놨어. 그런데 남편은 시부모에게 제대로 이야기를 해놓은 건지 끝까지 실실대며 저러더라고요. 그리곤 다음날 제가 또 난리 칠까봐 새벽까지 공항으로 떠나버렸죠. 그날 전 당장 이혼 서류부터 작성하려고 했는데요. 어찌나 화가 나던지 이대로 순순히 이혼만 하기엔 부하가 치밀더군요.
그래서 전 이혼할 때야 돼. 그동안 제 안에 쌓인 앙금이나 시원하게 풀어버리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회사에서 퇴근한 전 바로 짐을 싸들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남편이 저 여기서 지내라던데요. 저 진짜 이번엔 두 분 부모님처럼 편안하게 생각해도 돼요? 남편이 이참에 두 분이랑 친해지라니까 저도 그럼 큰맘 먹고 편하게 한번 해볼게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어서 오너라. 아유, 그럼 당연하지. 우리도 그동안 너 못 보고 살면서 생각 많이 했다. 너 기댈 곳이 필요했을 텐데 우리가 너무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재호가 이번엔 너 잘 부탁한다고 신신당부할 때 꼭 그러겠노라고 약속했다. 우리 이번엔 진짜로 잘 지내보자. 웬일로 시몬 처음 본 날처럼 따뜻하게 절 맞아주더군요. 뚱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시부도 별말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전 그들에게 두 번 속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최대한 잘해달라고 남편이 부탁한 게 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 마음 편히 제가 계획한 복수를 시작했죠. 예, 새아가. 샤워를 했으면 머리카락을 치워야지. 화장실이 무슨 홍수에 머리카락 투성이에. 이거 다 누가 치우라고. 네? 어머님이 치워주셔야죠. 뭐? 전 부모님이 없어서 모르지만 친구들 말 들어보면 엄마가 따라다니면서 다 청소해주고 하던데요. 편하게 부모님처럼 생각하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최대한 사방에 물도 다 튀고 머리카락도 다 늘어놓으며 지저분하게 샤워를 했습니다. 샴푸와 바디워시통이 막 굴러다니게도 만들어놨죠. 그랬더니 잠시 뒤 화장실에 간 시모가 뒤집어지더군요. 그리곤 제 말을 듣고 말문이 막힌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전 시모에게 다음 주문을 했습니다. 집에 사과 있죠, 어머님? 저 그거 좀 깎아주세요. 저녁에 사과는 안 좋다는데 오늘은 너무 땡기는데요? 뭐? 기가 막혀서 네가 깎아 먹어. 왜요? 저 먹고 싶다고요. 저 귀찮단 말이에요. 빨리요. 빨리 빨리. 전 최대한 철없는 어린 딸내미처럼 발버둥까지 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태어나서 제대로 부려보지도 못한 땡깡을 아주 원 없이 부려버렸죠. 그러자 시몬 아랫집에서 쫓아온다며 황급히 제 입을 막더니 똥 씹은 표정으로 사과를 깎아다 주더라고요. 시부도 절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바라봤는데요. 전 그런 시부에게 여전히 소파에 들어놓은 채 씩 웃으며 말했답니다. 아버님, 저 용돈 좀요. 여기 오니까 저 회사가 더 멀어졌단 말이에요. 지하철도 두 번이나 다 갈아타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택시 타게요. 얼른요. 뭐? 아니, 네 돈으로 타면 되잖아. 저 딸처럼 생각하실 거라면서요. 딸내미가 직장 가기 불편해서 택시 좀 타겠다는데 용돈도 못 주세요? 아버님, 안 그럼 저 내일 아침 회사까지 태워다 주시던가요. 제 진상에 시부는 꼭 귀신 본 사람처럼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결국 시부는 제게 용돈을 주지 않았는데요. 다음 날 전 몰래 시부 지갑을 뒤져 5만 원짜리 두 장을 꺼내왔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전화해 화내던 시부에게 깔깔거리며 말했죠. 어떻게 바로 눈치채셨지? 덕분에 택시 타고 출근 편하게 했습니다. 감사해요, 아버님. 저 그럼 퇴근도 편하게 할게요. 너 이거 도둑질이야. 에이, 아버님. 저 딸이나 마찬가지로 대해주신다면서요. 딸이 몰래 용돈 좀 받아갔다고 그러시면 서운하죠. 자꾸 그렇게 화내시면 저 그냥 나가서 살까요? 그게 좋으시겠어요? 전 일부러 시부를 떠봤는데요. 역시나 나간다는 말에 시부가 쩔쩔매더군요. 의처증 남편이 절 꼭 집에 데리고 있어 달라고 부탁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들어가니 시모가 밥 차릴 준비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코를 후비적대며 소파에 드러누워 말했죠. 네, 어머님이 차려주시면 전 응원할게요. 뭐? 평생 따뜻한 엄마 밥 먹고 사는 게 소원이었는데 저 이제 맨날 소원 풀면서 살겠네요. 근데 오늘 저녁 메뉴가 뭐예요? 어머님 저 김치볶음밥 먹고 싶어요. 참치 팍팍 넣고요. 아, 달걀 후라이 꼭 두 개여야 돼요. 김가루 필수.
완전히 막 나가기로 작정한 절 보며 시모는 거의 뒤로 넘어가려고 하더군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양말을 바닥에 뒤집어서 벗어놓으며 방귀까지 뿡 끼워버렸습니다. 그리곤 그걸 손으로 쥐고 시부에게 달려가 웃으며 소리치니 시부는 기겁을 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헤헤, 아버님, 독가스! 으! 워낙 깔끔 떠는 성격이던 시부는 그날 아예 저녁까지 거르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전 시모가 마지못해 차린 김치볶음밥을 맛있게 비워버렸죠. 이렇게 한마디를 보태면서요. 잘 먹었습니다. 근데 좀 싱거웠어요. 음식은 간이 생명인데 앞으로 신경 좀 써주세요. 솔직히 재밌기도 하고 조금은 씁쓸하기도 했네요. 정도가 좀 과하긴 했지만 그렇게 실컷 응석 부리는 딸이 하루라도 되어볼 수 있길 정말 살면서 간절히 바랬으니까요. 그 소원을 시부모를 못 살게 만드는 데 쓰고 있다니 참 아이러니하더군요. 그렇게 전 며칠 내내 청소도 밥도 빨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시부모를 실컷 약 올렸습니다. 심지어 주말엔 제가 나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는지 시모는 자꾸 제 외출을 막았는데요. 뭐 어차피 중요한 약속도 아니었기에 취소한 뒤 전 시부모를 또 실컷 부려먹었답니다. 어머님, 저 빵 먹고 싶어요. 소보루빵. 얼른 사다 주세요. 저 나가지 말라면서요. 아니면 저 지금 나갔다가 저녁에 와도 돼요? 아버님, 저 맥주 4캔만 사다 주세요. 주말이라 맥주가 너무 땡기는데 저 나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 정도는 아버님 돈으로 사다 주실 수 있죠? 갈수록 약이 올라 얼굴이 빨갛다 못해 푸르댕댕해지는 시범을 보니 아주 속이 다 후련하더군요. 그리고 제 복수는 남편에게도 진행되고 있었어요. 저는 평소 남편이 제게 한 집착을 그대로 돌려주고 있었죠. 저는 그 먼 해외까지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었었거든요. 여보, 거기 지금 저녁이지? 뭐해? 나 여기 직원들이랑 맥주 한잔하고 있어. 직원들? 확실해? 동남아 가면 불건전한 일 하는 남자들 많다는데 나 못 믿겠어. 확인시켜줘. 얼른 전화 바꿔줘봐. 어떻게 그래? 망신스럽게. 진짜야. 사진 찍어 보내줄게. 전에 찍어놓은 사진 보내는 건지 어떻게 알아? 아이 빨리. 아이 영상통으로 다시 걸어. 안 그럼 나 이 집에서 확 나가버린다. 시댁에서 나가버리겠다는 으름장은 남편에게도 제대로 통하더군요. 남편은 하는 수 없이 직원과 있다는 확인 영상통화를 시켜주었고 전 남편이 그랬듯 망신을 제대로 줬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그쪽 여자 좋아하고 유흥 즐기는 취미 있는 거 아니죠? 아니 남편 멀리 떨어뜨려 놓으니까 걱정이 돼서요. 원래 그런 건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아 그냥 남편이 너무 좋아서 의심도 큰 거니까 기분 상해하지 마시고요. 당신 진짜 미쳤어? 왜 이래? 내가 뭘? 당신도 나한테 똑같이 했잖아. 그래서 난 문제 없는 줄 알았지. 이외에도 전 새벽이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할 것 없이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하고 바람나냐는 문자를 몇십 통씩 보냈죠. 어디 그뿐이게요. 남편이 연락이 되지 않자 저는 그쪽 지사 번호까지 알아내 남편을 찾았습니다. 그쪽 사람이 받으면 영어로, 한국 사람이 받으면 한국말로 말이죠. 여보세요? 거기 강재우라는 사람 있죠? 나가서 딴짓 안 하고 확실히 근무 중인가요? 그렇게 제가 몇 통을 거니 남편은 제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당신 진짜 미쳤어? 여기네 일터야. 나한테 불만 품어서 이러는 거 알겠는데 작작해야지. 왜 당신은 해도 되고 나는 안 돼? 나도 당신 너무 사랑해서 그래. 그래서 이런 의심도 하는 건데 이해 좀 해줘. 뒷일 생각 안 하고 역지사질 해주니 정말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저는 슬슬 복수라는 짓거리들도 한심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모가 먼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군요. 그날 아침 시몬 안방에서 남편과 통화를 했는데요. 거실까지 목소리가 다 들리는 걸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얘, 재호야. 나 진짜 환장하겠다, 얘. 우리가 지금 아주 상전을 모시고 산다. 네가 우리한테 용돈까지 주면서 부탁하는 바람에 이만큼 참았는데 우리도 더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데려가든 뭐하든 네가 어떻게 좀 해봐.
안 그럼 계속 나간다고 우리한테 겁주는지 그냥 가라고 쫓아내버릴 거야. 저딴 애가 뭐가 져서 이렇게 쩔쩔매. 아유, 우린 더는 못해. 네 아빠 혈압도 터지기 일보 직전이야. 완전히 학을 뗀 시부모의 반응을 보며 전 이제 끝내야 될 때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방에 들어가 남편 휴대폰으로 사진을 한 장 정송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발등에 불 떨어진 것 마냥 그날 밤 급하게 귀국했더군요. 점심쯤에 비행기를 예약해 바로 타고 달려온 모양이더라고요. 그때까지 몇 없는 짐을 다 싸나온 전 혼비백산한 표정의 남편을 웃으며 맞아주었답니다. 당신 왔어? 여보, 나 깜짝 놀랐잖아. 갑자기 이혼 서류 사진을 보내면 어떡해. 우리 부모님이랑 편하게 잘 지내고 있었다며 갑자기 왜 이래. 나 급하게 며칠 휴가까지 쓰고 왔잖아. 네, 제가 남편에게 보낸 건 바로 이혼 서류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제게 그렇게 집착하던 남편은 그 사진을 보고 바로 날라왔던 거였고요. 저는 그런 남편과 황당한 표정으로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고 있던 시부모를 향해 말했습니다. 갑자기? 진짜 이유를 몰라서 그래? 그게, 알잖아, 당신. 알면서도 내가 가족이 없으니까 설마 두 번째 이혼은 못하겠지 싶었던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난 날 소중히 여겨줄 가족이 필요한 거지. 사람 무시하고 의심하면서 날 갉아먹는 가족은 필요 없어. 여보, 그래도 모르겠다니 내가 똑바로 말해줄게. 이혼하는 이유. 첫째, 당신 의처증이 끔찍해. 둘째, 날 무시하고 짓누려 드는 당신 부모도 끔찍해. 셋째, 그냥 당신 집안이 끔찍해. 넷째, 난 이 결혼 자체가 끔찍하다고. 이제 됐지? 한국 온 김에 잘 됐네.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가. 바로 내일 제출해버리게. 저는 결국 흐느끼기 시작한 남편에게 멸시가 담긴 시선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꾹꾹 참고 있던 시모가 아주 비난을 퍼붓더라고요. 이래서 부모 없는 것들이 문제라는 거야. 역시나 저런 것들은 보고 배운 게 없으니까 걷어주는 애 같은 것도 모르지. 그래도 재호 너 생각해 참고 잘해줬더니 제 말보세 좀 봐라. 그냥 이혼해라 재호야. 네가 뭐가 아쉬워서 저런 애를 자꾸 잡어. 저는 그런 시모에게 웃으며 받아쳐 주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도 고아시잖아요. 그럼 두 분도 보고 배운 거 없고 은혜도 모르는 문제하시겠네요. 아니, 우리가 왜 고아야? 지금은 부모님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고아죠. 저도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없던 건 아닌데 고아라고 계속 무시하시잖아요. 어차피 사람은 태어나면 대부분 고아로 돌아간 건데 그렇게 고아 무시하다가 나중에 큰일 나십니다. 미리미리 입 조심하세요. 제 말에 시부모의 얼굴은 거의 터지기 직전이더군요. 남편은 절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죠. 전 웃으며 진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자, 여태 보셨다시피 전 이 집에 제대로 엿먹여주고 싶어서 잠깐 들어온 거거든요. 이젠 눈치채셨죠? 속 시원하게 복수했으니까 전 그럼 이만 퇴장하겠습니다. 아줌마 아저씨, 이제 이혼할 거니까 아저씨 아줌마 맞죠? 그럼 안녕히 계세요. 뭐? 저것이 정말... 아참, 가기 전에 이 말은 꼭 드려야겠네요. 사람 가진 거 없다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다간 이렇게 큰 코 다치는 거랍니다. 그럼 전 이만. 그렇게 전 속 시원히 그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실은 그동안 틈틈이 바로 제가 들어가 살 수 있는 전셋집도 구해놨었거든요. 처음 결혼할 때 남편의 집으로 들어갔으니 제가 모아둔 돈은 거의 고스란히 제 수중에 있었으니까요. 대충 가구도 미리 사둔 그 집에 얼른 가고픈 마음에 콧노래까지 나오고 있는데 절 따라 나온 남편이 절 붙잡더라고요. 그리고는 엉엉 울며 끝까지 미련을 못 버리는 겁니다. 여보, 그래, 내가 당신한테 집착 좀 했어. 인정해. 근데 당신 전남매처럼 내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당신을 무시한 것도 아니잖아. 우리 부모님은 내가 그냥 안 보고 살게. 그러니까 제발 나 떠나지 마. 어? 나 또 실패하기 싫어.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건 나 꼭 바람 피고 사람 무시야만 기책사유인 줄 알아? 난 그동안 당신 부모도 부모지만 당신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
내 사회적 체면 망가뜨리고 숨도 못 쉬게 만드는 당신 때문에 진짜 지옥 같았다고. 당신은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이야. 내가 아무리 가족이 필요해도 당신 같은 사람이라 못 살아. 저는 그런 남편을 모질게 뿌리친 뒤 급하게 택시를 잡아 타고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이후 남편은 출국 전에도 다시 동남아로 돌아가서도 제게 연락을 하고 애원했는데요. 전 전화도 문자도 다 무시한 채 그냥 깔끔하게 소송을 걸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전 승소라고 완전한 싱글이 되었어요. 그동안 남편의 집착과 시댁 문제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위자료까지 야무지게 챙긴 채로요. 마지막으로 함께 갚아나갔던 약간의 남편 집 대출금만큼 조금 더 유리하게 재산 분할도 받을 수 있었답니다. 어차피 애도 없고 결혼 기간도 2년밖에 되지 않아 재산 분할은 기대하지도 않았었는데 그거라도 받아낼 수 있게 애써주신 변호사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아마 그때 전 남편이 한국에 있었다면 전 남편을 떼어내는데 더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전 남편이 당시 계속 해외 지사에서 근무를 해야 했다는 사실이 정말 다행이었죠. 그런 전 남편은 해외 근무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뒤 기억고 모르는 번호로 제게 또다시 연락을 했었는데요. 저는 그놈 목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전화를 끊고 차단까지 해버렸습니다. 차단하기 전 이 문자 하나를 남기고서요. 만약 회사 앞으로 찾아오고 나면 바로 신고할 줄 알아? 난 당신이 경멸스러워. 끔찍해. 제발 내 인생에서 사라져. 제 문자가 충격이었는지 어쨌는지 다행히 그 뒤 전 남편을 볼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 시부모와 시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또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혼하자마자 바로 신경을 꺼버렸거든요. 그들이 앞으로 잘 살든 못 살든 제 알 바도 아니었고 다만 제 인생에서 영영 사라지길 바랄 뿐이었죠. 그렇게 2번의 이혼을 겪은 뒤 전 다행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회사 생활도 열심히 하고 얼마 전부턴 틈틈이 봉사도 다니기 시작했죠. 아마 전 2번 다시 결혼은커녕 남자도 쳐다보지 않고 살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엔 좋은 남자도 있다는 거 압니다. 또한 저처럼 좋지 못한 환경을 가진 사람도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케이스가 분명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 이번 생에 제 팔자는 남자와도 가족과도 인연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인간관계에서 무언가를 기대하기보단 내 스스로의 능력을 쌓고 온갖 배움도 가까이 하며 과거의 저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베풀기도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그 안에서 전 힘들었던 이번 생의 가치를 찾아나가고 싶습니다. 전 이 사연튜브라는 채널을 작년쯤 처음 접하게 됐는데요. 하나하나 찾아 들을수록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세상엔 나처럼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구나. 그럼 내게도 언젠간 예상치도 못한 좋은 일이 찾아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원래는 제 인생은 평생 이렇게 바보만 하겠구나 싶어 우울했습니다. 누군가에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제게 사연투브는 그렇게 자그마한 희망을 심어준 아주 고마운 곳이랍니다. 그래서 이곳에 제 사연을 공유해보고 싶었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싶고 또 덤덤하고 속 시원하게 하소연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사연을 이렇게 다 적고 나니 괜히 속이 후련한 기분입니다. 혹시 저처럼 힘든 삶을 살아오신 분이 지금 제 사연을 듣고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간 우리에게도 좋은 날이 찾아올 거라는 희망을 잃지 말자고요. 우리부터 양심적이고 선하게 살다 보면 분명 행복이 찾아와 줄 겁니다. 기적을 경험한 이 채널의 많은 사연자분들처럼 말이죠. 우리 함께 화이팅해요.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사연을 마쳐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